회장님, 커피 드립니다. 25살 승무원 이서윤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난기류가 와서 커피가 서류에 쏟아졌고 서윤이 급히 닦으려다 손목에 은빛 나비 팔찌가 드러났어요. 그 순간 67살 강태산 회장의 손에서 만년필이 떨어졌습니다. 저 팔찌, 20년간 단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낸 적 없는 냉혈 회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30년 비서인 차동진도 처음 보는 반응이었죠. 어디서 났어요? 그 팔찌, 회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도대체 승무원의 팔찌가 왜 철강왕을 무너뜨린 걸까요? 홍콩발 비행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그날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서울 대저택의 서재에서 강태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67살의 태산정밀 회장 강태산, 그는 하루 중 이 시간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온 세상이 잠든 고요한 새벽은 잊고 싶은 기억들을 자꾸만 끄집어냈으니까요. 묵직한 마호가니 책상 위에는 오래전부터 모은 서류 파일이 두꺼운 바인더 여러 권으로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서, 경찰 수사보고서, 사설탐정 조사 기록, 전국 각지에서 날아든 제보 문서들. 태산은 주름진 손으로 서랍을 열어 작은 오르골을 꺼냈어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나무 표면이 달아 있었지만 누군가 매일 정성스럽게 닦은 듯 은은한 광택이 났습니다.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자 은은한 첼로 선율이 적막한 서재를 가득 채웠어요. 이 곡은 아내 은혜가 딸을 위해 직접 작곡한 자장가였습니다. 첼로 전공이었던 은혜가 지우가 태어난 날 밤새워 만든 악보조차 남기지 않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노래였어요. 태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멜로디를 들을 때마다 은혜의 맑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만 같았습니다. 갸날픈 지우를 품에 안고 이 노래를 불러주던 아내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책상 한쪽에 놓인 은색 액자 속에서 5살배기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 부산 국제전시장 신공장 기공식 날 찍은 가족 사진에서 오려낸 것이었어요. 새빨간 원피스를 곱게 차려입은 지우가 아빠 품에 폭 안겨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통통한 볼이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고 그 작은 손목에는 은빛 나비 모양 팔찌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태산은 거칠어진 손가락 끝으로 사진 속 딸의 볼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느껴지는 차가운 감촉이 가슴을 후볐어요. 이것이 그의 매일 아침 의식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오르골을 틀고 딸의 사진에 인사를 건네는 것. 가슴 한구석이 날카로운 칼날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태산은 이미 20년간 이 아픔과 동거해 왔습니다. 넓디 넓은 저택에는 가정부 외에 함께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0개가 넘는 방이 텅 비어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어요. 아내 은혜는 10여 년 전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을 잃은 충격으로 몸이 급격히 쇠약해졌고 결국 그 무게를 버티지 못했어요. 임종 직전까지 은혜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으로 태산의 손을 꼭 움켜쥐고 말했습니다. 지우를 꼭 찾아줘요. 그 애는 살아있어요. 느껴져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태산은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사설 탐정만 여럿을 고용했고 지출한 비용은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전국의 고아원과 보육시설을 뒤졌고 심지어 해외 입양 기록까지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은 의미 있는 단서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탐정들마저 하나둘 고개를 저으며 포기의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서재 한쪽 벽면에는 전국 각지에 붙였던 실종 전단지, 원본이 액자에 곱게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세월의 빛바랜 누런 종이 위로 어린 지우의 얼굴이 태산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는 조카 준혁이 보낸 차기 경영체제 제안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태산은 서류를 흘끗 쳐다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덮어버렸어요. 창밖으로 멀리 인천공항 방향의 비행기 불빛이 깜빡이며 새벽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태산은 오르골 뚜껑을 닫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지우가 비행기 좋아했는데 지금쯤 25이겠구나. 그의 어깨가 힘없이 축 처졌습니다. 또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어요. 딸 없이 맞이하는 수천 번째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7시 태산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식당으로 내려왔습니다. 12명이 앉을 수 있는 긴 테이블에 홀로 자리를 잡았어요. 텅 빈 의자들이 그의 고독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가정부가 차려놓은 죽 한 그릇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입맛은 통 없었어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비서실장 차동진이 들어왔습니다. 60살의 동진은 30해 넘게 태산의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함께했기에 20년 전 그 참혹한 날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동진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서류 뭉치를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홍콩행 비행기 시간 확인하셨습니까? 태산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준비됐어.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리발 같은 냉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혁 전무가 계속 경영권 승계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동진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태산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자 핏줄이 붉어져 나왔어요. 그 얘기 다시는 입에 담지 마.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가웠습니다. 동진이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다만 이사회에서 압박이 심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태산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의 목련나무에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지우와 함께 심은 나무였어요. 태산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부모는 절대 자식을 포기하지 않아. 태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살아있든 죽었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포기란 없어. 20년이 아니라 20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야. 동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하며 그 누구보다 태산의 고통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었으니까요. 동진은 조심스럽게 다음 말을 꺼냈습니다. 다음 주가 사모님 기일입니다. 태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은혜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마지막까지 지우를 찾아달라며 자신의 손을 놓지 않던 그녀의 모습이요. 은혜도 끝까지 믿었어. 지우가 살아있다고. 임종 직전에도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지. 태산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빛을 가다듬으며 다시 입을 열었어요. 준혁이 말인데 요즘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건지 조사해봐. 조용히. 동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40여 년 함께한 두 사람 사이에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마포구의 좁은 원룸에서 이서윤은 눈을 떴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절로 눈이 떠졌어요. 오늘은 홍콩발 인천행 국제선 1등석 담당이었습니다. 25살의 대한항공 승무원. 이서윤, 서윤은 떨리는 마음을 안고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 서서 유니폼을 정돈하는데 손목에 팔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빛 나비 모양이 새겨진 오래된 팔찌. 서윤이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물건이었습니다. 5살 때 보육원에 맡겨졌을 때부터 늘 차고 있었지만 어디서 온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팔찌 뒷면에는 알아볼 수 없는 글씨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행운을 빌어줘. 서윤은 습관처럼 팔찌를 어루만졌습니다. 서윤에게 이 팔찌는 일종의 부적 같은 존재였어요. 벽에는 푸른솔 보육원에서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10명 남짓한 아이들 사이에서 웃고 있는 어린 서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육원 기록에 따르면 서윤은 20여 년 전 여름 부산역 인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모른 채 울고 있던 여자아이. 경찰은 몇 달간 보호자를 찾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서윤은 가끔 이상한 꿈을 꾸곤 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품에 안겨있는 꿈, 귀에 익은 자장가 선율,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비행기 엔진 소리. 꿈에서 깨면 언제나 베개가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비행기를 그토록 좋아하는지, 왜 오이만 보면 속이 울렁거리는지 서윤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홍콩 국제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등석 전용 통로를 지나 기내에 들어서자 젊은 여승무원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강 회장님. 오늘 담당 승무원 이서윤입니다. 태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사였어요. 창가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데 서윤이 다가와 따뜻한 물수건을 건넸습니다. 장거리 비행이시니 편하게 쉬세요. 태사는 물수건을 받아들며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태사는 홍콩 M&A 서류를 펼쳐놓고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이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회장님, 커피 드립니다. 서윤이 공손하게 말하며 커피잔을 테이블 위에 놓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기체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예상치 못한 난기류였습니다. 서윤의 손이 흔들리며 커피가 태산의 서류 위로 쏟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윤이 황급히 냅킨을 꺼내 닦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이 몸을 숙여 서류를 닦는 동안 소매가 거치며 손목에 은빛 나비 팔찌가 환한 기내 조명 아래 드러났습니다. 태산의 손에서 만년필이 떨어졌어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만년필이 바닥으로 굴러갔습니다. 태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 팔찌.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목소리였습니다. 옆자리의 동진이 깜짝 놀라 태산을 바라보았어요. 서윤이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태산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 팔찌. 어디서 났어요? 태산이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어요. 아, 이 팔찌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온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태산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오이 드세요? 태산이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윤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 오이 알레르기가 있어서 어릴 때부터 절대 못 먹는데. 태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동진이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태산은 대답 대신 벌떡 일어났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태산이 화장실로 향했어요.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는 순간 태산은 세면대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20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산은 입술을 꽉 깨물며 눈물을 참으려 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태산이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쿵쿵 울리고 있었어요. 20년간 꺼지지 않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씻으며 찬물로 얼굴을 적셨습니다. 진정해야 했어요. 냉정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태사는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동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태사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동진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승무원 신상 극비로 조사해. 출생 기록, 보육시설 이력 전부 다. 동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40여 년 태산을 모셔왔지만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는 처음이었어요. 혹시 설마 동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저 팔찌는 내가 만든 거야. 세상에 2개밖에 없어. 태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태산의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남은 비행 시간 동안 태산은 서류를 보는 척하며 서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걸음걸이, 말투, 습관 하나하나를. 서윤이 왼손으로 트레이를 드는 모습,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승객과 대화하는 모습, 모든 것이 은혜를 닮아 있었습니다. 태산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지우야, 정말 너니? 태산의 입술이 무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현지 시각 저녁 6시였습니다. 태산은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서윤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달랐어요. 서윤은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편안한 여행 되셨길 바랍니다. 회장님, 공항을 빠져나와 차에 오르자마자 태사는 동진을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조사 시작해. 목소리는 낮았지만 절박함이 배어 있었어요. 푸른솔 보육원, 20여 년 전. 여름에 입소한 여자아이 기록부터 확인해. 동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태사는 샤워도 하지 않고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오직 서윤의 얼굴만 맴돌았습니다. 은빛 나비 팔찌, 오이 알레르기, 왼손잡이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태사는 섣불리 희망을 품고 싶지 않았어요. 20년간 수십 명의 가짜 딸들이 나타났습니다.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들, 실종 아동 브로커들, 심지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까지 그때마다 희망을 품었다가 무너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은혜가 쓰러진 것도 그런 충격 때문이었어요. 태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번에도 아니면 어떡하지?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는 확신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진에게서 첫 번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태사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어요. 푸른솔 보육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서윤은 20여 년 전 여름에 입소했습니다. 동진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태산의 눈이 번쩍였어요. 그 시기라면 지우가 사라진 지 며칠 후야. 맞습니다. 그리고 발견 장소가 부산역 인근이었습니다. 당시 경찰 기록에 따르면 5살 정도로 추정되는 여자아이가 혼자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동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산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부산역, 부산국제전시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야. 서윤의 상태는 어땠어? 태산이 물었습니다. 동진이 서류를 넘겼어요. 외상은 없었지만 심한 충격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기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고 부모에 대한 기억도 전혀 없었다고 해요. 의료 기록에는 시민성 기억 상실로 추정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태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기억까지 잃어버렸을까요?
주먹을 불끈 쥐자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범인은 못 잡았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동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당시 경찰이 몇 달간 수사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유괴로 추정했지만 목격자도 없었고요. 다른 정보는? 태산이 힘겹게 물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성장 기록도 받았습니다. 서윤은 공부를 잘했고 특히 어학에 재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졸업했고 졸업 후 바로 대한항공에 입사했습니다. 동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서윤이 입소할 때 가지고 있던 소지품 목록이 남아 있습니다. 태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가 있었어? 동진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은색 나비 팔찌 하나, 빨간 원피스, 그리고 작은 토끼 인형. 태산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20여 년 전 그날 지우는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우가 가장 아끼던 건 은혜가 선물한 작은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지우야, 정말 지우였어. 태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 해. 태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확인하려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동진이 물었어요. 태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섣불리 접근했다가 서윤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서윤이 모르게 할 수 있나? 동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리카락이나 사용한 물건으로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태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서윤을 만나고 싶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 태산이 말했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를 마련해줘. 최대한 자연스럽게. 동진이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사 신입. 승무원 격려 차원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사흘 후 태산은 회사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서윤을 만났습니다. 서윤은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갑자기 불러서 놀라셨죠? 태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려 애썼어요. 아니요. 영광입니다. 회장님, 서윤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나오는 동안 태산은 서윤의 모습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젓가락을 왼손으로 쥐는 모습, 음식을 먹기 전 냄새를 맡는 습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듣는 자세, 모든 것이 은혜를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살짝 올라간 눈꼬리와 오똑한 콧날이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서윤 씨, 혹시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있나요? 태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이 잠시 멈칫했어요. 5살 이전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보육원 선생님 말씀으로는 제가 충격을 받아서 기억을 잃었다고 하셨어요. 태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음악 좋아하세요? 태산이 다시 물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특히 첼로 곡을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첼로 소리만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태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은혜가 첼로 전공이었어요. 지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매일 첼로를 연주해줬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태산은 자연스럽게 물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물 좀 마시세요. 서윤이 물을 마신 후 태산은 동진에게 눈짓했습니다. 나중에 그 잔을 DNA 검사에 사용할 계획이었어요. 태산은 서윤과 헤어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앞으로도 좋은 승무원이 되길 바랍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산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서재에서 오르골을 틀며 지우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엔 정말일까? 아니면 또 실망하게 될까? 태산의 마음은 희망과 두려움 사이를 오갔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동진이 봉투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혼자 보고 싶어. 잠시 나가 있어줘. 동진이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태사는 봉투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가 흔들렸어요.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나서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하얀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9%. 태산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으로 휙 날아가 펄럭거렸어요. 태산은 책상에 두 손을 짚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감정의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우야, 지우야, 태산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20년간 단 한 번도 누구 앞에서 울지 않았던 냉혈 회장이 혼자 있는 회장실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엎드려 어깨를 떨며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동진의 목소리였어요. 태사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잠깐만 목소리를 가다듬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들어와. 동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태산의 붉어진 눈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아챘어요.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동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태산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친자 확률 99.99%라는 글자를 확인했어요.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지우를 정말로 찾은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서윤에게 다가가야 할까요? 20년간 고아로 살아온 딸에게 갑자기 아버지라고 나타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태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천천히 해야 해. 서윤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 그날 밤 태산의 본사 사무실 근처에서 누군가 서윤의 뒤를 밟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고용한 사람이었어요. 준혁은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거선무원에 누군지 확인됐어? 전화기 너머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푸른솔 보육원 출신입니다. 20여 년 전 부산역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준혁이 중얼거렸어요. 20여 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부산국제전시장에서 어린 조카를 데리고 나왔던 그날,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 외삼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전부 보고해. 전화를 끄는 준혁의 눈빛이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일주일 후 태산의 67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서울 대저택에서 소박한 가족 식사가 준비되었어요. 태산은 서윤을 초대했습니다. 회사 신입 격려 차원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DNA 결과가 나온 후 태산은 조심스럽게 서윤과의 거리를 좁혀가고 있었어요. 저녁 6시 서윤이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서윤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태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서 와요. 편하게 앉으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무뚝뚝했어요. 거실 테이블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여러 반찬들, 태산과 서윤, 그리고 동진만 있는 조촐한 자리였습니다. 많이 드세요. 태산이 말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외삼촌, 생신 축하드립니다.
45살의 준혁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어요. 손에는 고급 와인 한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골라온 프랑스 와인입니다. 외삼촌 연세를 생각해서 순한 걸로 골랐습니다. 태산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준혁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지만 생일날 조카를 내칠 수는 없었어요. 고맙다. 미녀가 태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준혁은 재빨리 서윤을 훑어보았어요. 이분은 누구십니까? 준혁이 물었습니다. 회사 신입 승무원이야. 격려 차원에서 초대했어. 태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준혁이 와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액체가 유리잔에 찰랑거렸어요. 자, 외삼촌 건강을 위해 건배합시다. 준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태산이 와인을 입에 가져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의 눈에 이상한 것이 보였어요. 태산의 잔 바닥에 뭔가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희미한 침전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서윤이 재빨리 태산의 손을 잡았습니다. 와인잔이 기울어지며 내용물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어요. 붉은 와인이 하얀 식탁보를 적셨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준혁이 화를 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서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와인에 뭔가 들어있어요. 바닥에 이상한 게 보여요. 서윤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동진이 재빨리 와인잔을 수거했습니다. 태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혁, 이게 무슨 일이냐? 태산이 조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리발 같은 냉기가 담겨 있었어요. 준혁이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외삼촌,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말도 안 됩니다. 준혁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 여자가 일부러 엎지른 겁니다. 저를 모함하려고요. 모함이라고요? 서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상한 게 보여서 그런 거예요.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태산이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그만해. 와인 검사 결과가 나오면 진실이 밝혀질 거야. 태산의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준혁이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저 여자가 고의로 소란을 피웠다는 건 사실 아닙니까? 회장님 생신 자리를 망쳤잖습니까? 준혁이 서윤을 노려보았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어요. 태산이 준혁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봐. 미녀가. 준혁이 나간 후 태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태산을 바라보았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당신이 날 구한 거야. 태산이 처음으로 서윤을 향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이틀 후 와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진이 급히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회장님, 큰일입니다. 동진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디곡신이라는 심장 약물이 검출됐습니다. 과량 복용하면 치명적인 성분입니다. 태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준혁이가 정말로 날 죽이려 했던 거구나. 태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증거는 있나? 태산이 물었습니다. 동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준혁 전무와 직접 연결된 증거는 없습니다. 와인은 업체에서 배송받은 것이고 중간에 누가 손을 댔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태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계속 파, 분명히 꼬리가 있을 거야. 태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때 동진이 또 다른 서리를 꺼냈습니다. 가리고 회장님, 오래된 자료를 뒤지다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동진이 낡은 메모지를 내밀었어요. 20여 년 전 부산 국제전시장 경비원이 남긴 메모입니다. 당시 실종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제출했던 건데 너무 모호해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동진이 설명했습니다. 태산이 메모를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읽었어요. 전시장 뒤편에서 정장 입은 젊은 남자가 우는 여자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것을 봤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가족인 줄 알았음. 남자의 왼손목에 특이한 시계가 있었음. 금색 독수리 모양. 태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금색 독수리 시계. 태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시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혁 전무가 25살 생일 때 회장님께서 선물하신 시계입니다. 한정판이라서 몇 개 없는 걸로 압니다. 태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설마 준혁이가 태산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 전 내 딸을 데려간 게 준혁이었다는 말인가?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배신감과 분노가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내가 친자식처럼 키운 놈이 내 딸을. 태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곧 눈빛을 가다듬었어요. 20년간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습관이 다시 발동했습니다. 증거를 더 확보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태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서 모든 감정이 빠져나갔어요. 같은 시각 대한항공 본사에서는 인사팀장이 서윤을 불렀습니다. 이서윤 승무원, 잠시 이야기 좀 합시다. 인사팀장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서윤은 불안한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서윤이 물었습니다. 익명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강태산 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서윤이 황급히 해명했지만 인사팀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비행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자택 대기 명령입니다. 인사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복도로 나온 서윤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왜 이런 일이? 서윤이 중얼거렸습니다. 회장을 만난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나았을까요?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보육원 언니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나 큰일 났어.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본사 건물 근처에서 준혁의 부하가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부장님, 계획대로 됐습니다. 저 여자 정직 처분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준혁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했어. 계속 감시해. 준혁이 전화를 끊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외삼촌,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날 밤 태산은 서재에서 오르골을 틀고 있었습니다. 은혜가 만든 첼로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은혜야, 우리 딸을 찾았는데. 또 잃을 것 같아. 태산이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혁이가 범인이었어. 태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곧 눈물을 닦았습니다. 냉정을 되찾았어요. 이제 끝을 봐야 해. 태산이 중얼거렸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분노가 폭발하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태산은 그 분노를 차갑게 얼려버렸습니다. 복수는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차가운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일주일 후 태산 정밀 본사 대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15명의 이사들이 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임시 이사회 소집이었습니다. 준혁은 평소처럼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태산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이 뭡니까? 외삼촌? 준혁이 물었어요. 태산은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들어 태산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태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이 달랐습니다. 먼저 20년 전 실종된 제 딸 강지우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태산이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이사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DNA 검사 결과 친자 확률 99.99%로 일치했습니다. 제 딸은 현재 우리 회사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산이 손짓하자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이 들어왔어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 딸 강지우입니다. 20년간 이서윤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태산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외삼촌, 이게 무슨... 준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산이 준혁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태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20년 전 제 딸을 유괴한 범인이 누구인지도 밝혀졌습니다. 태산이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모든 시선이 태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당시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범인은 금색 독수리 모양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태산이 천천히 준혁의 손목을 가리켰어요. 준혁이 무의식적으로 손목을 감쌌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20년간 차고 다니던 금색 시계가 있었어요. 저 시계는 내가 준혁이 25살 생일에 선물한 거야. 독수리 모양이 새겨진 한정판이지. 태산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분노가 배어 있었어요. 외삼촌, 이건 모함입니다.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증거도 없이 저를 범인 취급하시는 겁니까?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산이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여기 목격자의 메모가 있어. 가리고 일주일 전 내 와인에서 검출된 독극물 성분 분석 결과도 있지.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 와인에 독을 넣었다는 말에 모두가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태산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20년 전 넌 내 딸을 유괴했어.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나까지 죽이려 했지. 태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증거 없는 모함입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준혁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준혁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강준혁 씨, 미성년자 유괴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혁이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경찰들이 그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외삼촌, 제가 그동안 회사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준혁이 발버둥 쳤습니다. 태산이 천천히 준혁에게 다가갔어요.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넌 회사를 위해 한 게 아니야. 내 욕심을 위해 모든 걸 했어. 태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내 딸의 인생을 망쳤고 아내를 죽음으로 내몰았어. 태산이 준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20년간 널 아들처럼 키웠어. 그런데 넌 내 가족을 파괴했지. 태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광기가 번뜩였어요. 그래, 내가 했어. 준혁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 애가 태어나는 바람에 내 자리가 없어졌잖아. 회의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준혁이 스스로 자백한 거였어요. 외삼촌 재산은 다 내 거였어야 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그 애 때문에 전부 틀어졌어. 준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없애버렸어. 어차피 5살짜리 애가 뭘 알겠어.
태산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변명도 없구나. 태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끌고 가. 태산이 경찰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들이 준혁을 끌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외삼촌, 저도 외삼촌 아들이나 다름없었잖아요. 준혁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태산이 돌아서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딸을 건드린 순간 넌 남이야. 태산의 목소리는 무섭도록 냉정했습니다. 준혁의 고함 소리가 복도에서 점점 멀어져 갔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태산이 서윤의 어깨를 잡고 이사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오늘부로 제 딸 강지우를 태산전밀의 공식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태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저는 아직. 서윤이 처음으로 태산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태산의 눈에 잠시 따뜻함이 스쳤어요. 천천히 배우면 돼. 내 엄마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어. 하지만 누구보다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됐지. 이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20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어요. 태산이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가자. 20년간 못 걸었던 길을 같이 걷자. 태산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서윤이 태산을 꼭 안았습니다. 태산은 잠시 망설이다가 딸을 끌어안았어요. 20년간 꽁꽁 얼려두었던 감정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산은 여전히 눈물을 보이지 않았어요. 회의실 안에서는 안 됐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태산은 동진과 함께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태산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동진이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태산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힘들었어. 감정을 억누르는 게. 태산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회장님, 동진이 말했습니다. 태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지우와 함께 살아가는 게. 태산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은혜야, 약속 지켰어. 우리 딸 찾았어. 태산이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은 초췌해 보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준혁이 비웃었습니다. 욕심 때문이죠. 준혁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외삼촌한테 버림받을까봐 무서웠어요. 그 애만 없으면 다 내 거였는데.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5살짜리 아이를 유괴했다는 겁니까? 준혁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애를 어디에 버렸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부산역 근처요. 사람 많은 곳에 두고 왔어요.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아이의 인생을 망쳤고 강태산 회장의 아내까지 죽게 만들었습니다.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혁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알아요. 다 알아요. 준혁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한편 서윤은 마포구 원룸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꿈만 같았어요. 자신이 강태산 회장의 딸이라니, 20년간 찾던 아버지를 만났다니. 서윤은 손목에 나비 팔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 저 아빠 찾았어요. 서윤이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지우야, 아니 서윤아, 괜찮니? 태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조금 어색했지만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네, 아버지, 괜찮아요.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내일 엄마 묘소에 가자. 함께. 태산이 말했습니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네, 아버지. 다음 날 아침 태산과 서윤은 함께
경기도 외곽의 묘지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태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꽃다발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긴장되니? 태산이 물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엄마를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은혜의 묘소는 조용한 언덕 위에 있었어요. 주변에 벚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봄이면 꽃이 만발한다고 했습니다. 태산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도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은혜야, 나왔어. 태산이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약속 지켰어. 우리 지우 데려왔어. 서윤이 묘비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지우.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늦었지만 왔어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태산이 서윤의 어깨를 감싸주었어요. 엄마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살아있다고 믿었어. 엄마, 저 잘 자랐어요. 서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버텼어요. 보육원에서도 열심히 살았고 승무원도 됐어요. 서윤이 묘비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아빠랑 함께 잘 살게요. 걱정 마세요. 태산도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은혜야, 준혁이는 벌을 받았어. 태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꼈던 조카였는데 우리 딸을 그렇게 만든 게 준혁이었어. 태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해.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태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때였습니다. 20년간 단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울지 않았던 강태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산이 묘비를 붙잡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67회를 살면서 쌓아 올린 감정의 벽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손만 놓지 않았어도 단 몇 초만 집중했어도. 서윤이 아버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서윤도 함께 울었어요. 두 사람은 은혜의 묘소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간 참았던 슬픔과 그리움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차가운 냉혈 회장이 아니라 딸을 잃은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태산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은혜야, 이제 앞으로만 볼게. 태산이 묘비를 마지막으로 쓰다듬었어요. 지우랑 잘 살게. 내가 바라던 대로. 태산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지우야.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묘지를 걸어 내려왔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25여 년 전 지우가 사라진 바로 그날이었어요. 부산 국제전시장 앞에서 나비날개 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이날은 고통의 날을 희망의 날로 바꾸는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태산은 연단에 섰어요. 옆에는 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 나비날개 재단의 문을 엽니다. 태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재단은 실종 아동을 찾는 가족들과 보육원 출신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태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1년 전과는 다른 떨림이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떨림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떨림이었어요. 제 딸은 20년간 실종 상태였습니다. 태산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태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는 67회 인생에서 처음으로 후회를 압니다.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 곁을 지키지 못한 것, 20년을 혼자 보내게 한 것, 청중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산이 서윤을 바라보았어요. 서윤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태산이 다시 힘을 얻어 말했습니다. 이 재단이 저처럼 가족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서윤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지우입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25년을 고아로 살았습니다. 서윤이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늘 궁금했습니다. 내 부모는 누구일까? 왜 나를 버렸을까? 그런데 진실은 달랐습니다. 서윤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부모님은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였어요. 서윤이 태산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간 아버지는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엄청난 돈을 쓰며 저를 찾으셨어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비날개 재단은 그런 부모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서윤이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실종 아동을 찾는 가족들에게 법적, 경제적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육원 출신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겠습니다. 서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처럼 가족을 잃은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태산이 서윤에게 다가가 꼭 안아주었어요. 잘했어. 엄마가 보면 자랑스러워 했을 거야. 태산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태산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개소식이 끝난 후 태산과 서윤은 서울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윤의 보육원 언니 수진과 푸른솔 보육원 원장님이었습니다. 지우야, 정말 축하해. 수진이 서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자매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원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서윤이 원장님께 깊이 인사했습니다. 저를 키워주셔서 원장님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내가 가족을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태산이 원장님께 다가갔습니다. 20년간 제 딸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푸른솔 보육원에 평생 지원하겠습니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돌아간 후 태산과 서윤은 서재에 마주 앉았습니다. 1년 전 태산이 홀로 앉아 오르골을 틀던 그 자리였어요. 아버지, 1년 전이랑 많이 달라졌죠? 서윤이 물었습니다. 태산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는 매일 밤 혼자 울었어. 내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 하나로 버텼지. 태산이 오르골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첼로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이제는 이 노래 들으면 슬프지 않아. 태산이 말했습니다. 내가 옆에 있으니까. 서윤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평생 찾던 가족을 드디어 찾았으니까. 창밖으로 비행기 한 대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1년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태산이 책상 위 은혜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혜야, 약속 지켰어. 우리 지우 찾았어. 서윤도 엄마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아빠랑 함께요. 밤하늘에 달이 떠올랐습니다. 2개의 나비 팔찌에 반사된 달빛이 반짝였어요. 서윤의 손목에는 자신의 팔찌와 엄마가 남긴 팔찌가 함께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은혜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태산이 서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앞으로만 가자.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20년의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은혜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르골에서 흘러나오는 자장가를 들으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년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요. 1년 전 새벽 4시 반 홀로 오르골을 틀던 고독한 회장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딸과 함께 웃고 있는 행복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태산이 20년간 꿈꿔온 모습이었습니다. 67회를 감정 없이 살아온 남자가 드디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냉혈 회장의 첫 눈물이 그를 구원했어요. 서윤이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저 별 봐요. 엄마가 저기서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태산도 창가로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엄마는 항상 말했어. 별이 된 사람들은 하늘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본다고. 그럼 엄마가 오늘 재단 개소식도 받겠네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자랑스러워 하셨을까요? 태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연설했는데. 태산이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어린 지우에게 해주던 것처럼요. 멀리서 인천공항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이륙하며 하늘로 솟아올랐어요. 서윤은 그 비행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 비행기에서 아빠를 처음 만났죠. 서윤이 말했습니다. 태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비행기가 우리 인연을 이어줬구나. 21년 전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기까지 태산과 서윤은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여정이 끝났어요. 아니,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함께 걸어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서울 저택의 서재에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아버지와 딸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20년간 기다려온 그 순간을요. 맹혈회장 강태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딸을 사랑하는 평범한 아버지가 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